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최석근이라고 합니다. 주요 전공 분야는 뇌혈관 질환, 소위 말하는 뇌졸중이라고 하죠. 뇌졸중 중에 좀 질환의 경중도를 따졌을 때 좀 심한 질환들 군에 속하는 것을 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여러 질문들을 하고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궁금해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대답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뇌동맥류라는 질환은 우리가 아는 질환군들 중에 굉장히 소수만 앓고 있는 질환입니다. 근데 왜 이 뇌동맥류가 이게 이슈화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언론에 많이 이슈가 됐었죠. 연예인들 중에 유명하신 분이 이걸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아는 질환 중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급작스레 어떻게 되는 그런 질환군에 속합니다. 제가 한번 이제 많이 알려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네요. 네. 그 정상 뇌혈관과 그 뇌동맥류가 있는 혈관을 제가 한번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정상 뇌혈관은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우측의 뇌동맥류는 어떻습니까? 이 정상적인 뇌혈관이 부풀어 오르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혈관벽이 약해져 있겠죠. 그러다 보면 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 뇌 안에 두개강 뼈 안에서 터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이 언론에서 보면은 이 동맥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핵폭탄이라고 이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뭐 시한폭탄, 핵폭탄, 그 다음에 뭐 잘못되면은 갑작스럽게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사망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아는 고혈압 있지 않습니까? 고혈압성 뇌출혈이 되려면은 이거 화면에서 보면 여기 이렇게 말단 부위에 가는 혈관이 보이실 겁니다. 그죠? 이 고혈압성 뇌출혈은 이런 혈관이 터졌을 때 터져서 뇌출혈을 유발하고 이게 장애를 남기는 무서운 정도로 터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동맥류는 어떻습니까? 뇌에 있는 혈관 중에 아주 큰 혈관의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파열됐을 때는 압력이 엄청 높죠. 높기 때문에 이게 심하게 터졌을 때는 제가 제 옆에 동료가 있어서 이 동맥류 파열이 됐는데 파열됐을 때 멈추지 않고 줄줄줄 피가 샌다고 하면은 제가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네 제가 이따 나중에 답을 조금 한 번씩 해드리겠습니다. 뭐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라고 들었어요. 적어놓고 있습니다. 네네. 이따 한번 질문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 동맥류라는 게 왜 이제 질환을 앓는 사람한테는 이게 무섭냐 하면은 우리 인간이 아는 질병 중에 아주 갑자기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어떤 유명을 달리할 수 있는 게 크게 보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심근경색하고 이 동맥류 파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혹시 뭐 젊은 사람이 어디 동네에서 요절했다 그러면은 동맥류 파열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우리에게 이런 질환이 생기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지금 이제 쭉 올라오는데요. 제 동맥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질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모든 동맥류는 다르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느 부위의 크기, 그 다음에 모양, 위치, 나이, 성별, 그 다음에 해부학적인 위치, 모양, 그 다음에 혈관의 두께 이런 모든 여러 동맥류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그 모든 거를 동맥류라는 진단으로 진단을 붙여야 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과에 척추하는 교수님이 허리 디스크라고 하시죠. 디스크. 어떤 한 레벨의 디스크라고 하면은 그 질환 자체의 어떤 유니폼, 그러니까 대부분 동일하죠.
그 다음에 경중독만 있고 그거를 치료하는 진료 프로가 대부분 심플합니다. 그 다음에 수술해야 될 건 하고 아니면은 주사 치료해야 될 건 하고 이런 게 되게 심플하게 정형화되어 있는데 뇌동맥류는 200명이 200 동맥류가 있으면 그 중에 비슷한 거는 거의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기 자기 동맥류에 대해서 막 물어오시는데 그 위험성이라든지 어떤 자기 동맥류는 다른 사람이랑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은 뇌동맥류로 붙이는데 실제로는 다 각기 다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 20여 년 전부터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왔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어떤 의학 정보를 의사를 통해서만 들을 수밖에 없었고 일부 전문 서적을 통해서 우리가 얻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근 20년 동안 인터넷 정보가 많이 발전하면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동맥류라는 이런 특수한 질환을 갖고 있어도, 그죠? 이거를 어느 정도 일반인들도 내가 동맥류로 진단되면 알 수 있는 정보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 동맥류는 저 사람 인터넷상에서 설명되고 있는 동맥류랑 다르다. 자,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 이 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료를 할 때도 환자들이 기본적으로 정보를 갖고 오기 때문에 너무 편합니다. 동맥류가 이미 뭔지를 알고 오시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나가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부정적인 면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각각의 동맥류가 다 다른데, 자, 여기도 계속 올라옵니다. 뭐 이게 시한폭탄이라고 하는데 터질까요? 어떤 동맥류는 안 터지고 안전할 수 있겠죠. 자,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위험하다, 어떻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고 치료는 어떻게 한다, 뭐 째기는 어떻게 짠다 이런 설명들이 어떤 동영상 자료로 다 올라오는데 그게 내 동맥류에 적용할 수 있는 거냐?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넷 정보가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얻는 데는 중요한데 각각의 동맥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판단을 요구한다. 제가 근래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교수님, 얼마나 째고 수술하시나요? 예, 얼마나 째고 수술하시나요? 좌측처럼 한 5cm만 째고 하나요? 아니면은 7, 8cm 더 넓게 들어가나요? 이게 바로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홍보 영상이라든지 동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냐 제가 생각을 하는데 왜 이 절개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느냐 이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동맥류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골의 모양이 있고 혈관의 모양인데 동맥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튀어나온 거. 이거를 수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 그렇죠? 저희가 이 사진에서 아는 지식은 두개골의 모양과 뇌혈관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두개골 절개를 작게 해서 조그맣게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조금 더 아래쪽까지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어느 A병원 갔더니 조그맣게 하고 했다. B병원 갔더니 크게 하고 한다. 이런 것들이 네티즌 사이에 비교 대상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지식은 여기인데 제가 아는 지식은 동맥류와 저희들은 뇌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뇌는 한번 손상되면 영원히 회복 불능한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뇌를 수술할 때 제일 중요한 손상이 뇌를 이렇게 견인 손상입니다. 우리가 복강경 수술을 하면 예를 들어서 조그맣게 구멍을 열고 이런 장기들을 막 당겨가면서 수술할 수 있는데 뇌는 그렇게 당기면 다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가급적이면 이렇게 견인을 하지 않고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 자, 이 똑같은 동맥류를 좌측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좌측편에 있는 환자, 우측편에 있는 환자 각기 다른 환자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똑같은 동맥류가 좌측편에 있는 사람은 뇌의 구조가 이렇고 자, 우측편에 있는 사람은 뇌 구조가 이렇게 동맥류를 이렇게 싸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앞에서 보인 바와 같이 작은 뇌를 절개를 하고 들어가면은
뇌가 많이 싸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는 동맥류가 잘 보여서 견인을 하지 않고 수술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이지 않는 뇌가 이렇게 감싸고 있을 때 똑같은 절개를 수술하면은 이 하얀 화살표처럼 뇌를 많이 당겨야만 될 겁니다. 그럴 때는 조금 더 아래로 2cm 정도 더 아래로 들어가서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고 수술하면은 뇌가 손상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 이런 견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터넷상에서 홍보 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작게 이렇게 하고 수술합니다 하는 거는 그런 선생님들도 실제 어떤 해부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더 크게도 열 수 있고 아래도 내려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크게 열어서 환자의 뇌가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고 이런 다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홍보 자체에서 작게 열고 수술한다 이게 너무 노출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환자들이 거기에 픽스된 생각을 가져오면은 나한테 안 좋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무조건 작게만 하고 수술을 하고 싶어 해.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합니까? 때에 따라서는 뇌 손상을 나는 많이 시켜주세요 하는 말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자 상태마다 서전의 어떤 그러니까 절개하는 정도는 다르다. 만약에 어느 한 센터에서 작은 뼈를 열고 하는 걸로만 한다. 그거는 거기에 해당하는 쉬운 동맥류만 치료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터넷 정보를 얻을 때 기본적인 정보는 어때? 환자 상태에 따라서 나에게는 다 다르다. 그죠? 외부를 째는 조금 째고 뇌가 안전한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인터넷 정보의 어떤 한계점이고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다시 한번 보면 동맥류가 있는데 자, 조그맣게 열고 이렇게 들어가 수술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뇌가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이렇게 들어가면 뇌 손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좀 더 째고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뇌 손상이. 그래서 실제로 좋은 서전은 환자의 해부학적인 특성에 따라 각도,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내려가느냐 마느냐, 머리 헤어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가느냐가 다 달리할 수 있는 서전이 되게 조금 어드밴스된, 소위 말해서 좋은 서전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 진짜 많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MRI 찍는 게 편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 20대, 30대까지도 그 직장 보험에서 MRI-A를 찍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많이 나오는 부위가 이 상뇌하 수체 동맥류입니다. 자, 이 동맥류는 한 10개가 발견이 되면은 위험한 거는 하나 정도입니다. 한 9개 정도는 지켜봐도 되는데 이 동맥류가 젊을 때 발견되면은 너무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 대표적인 동맥류인데 이 MRI를 찍기 좋은 우리 의료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기형적인 동맥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동맥류를 치료하지 않습니까? 요즘 뭐 의료계 어떤 문제들이 많은데 제가 하나 수술을 들어가거나 콜색전술을 들어가면 거기에 마취과, 의사, 간호사, 그 다음에 수술방 도와주는 전문 간호팀, 그 다음에 저를 도와주는 어시스턴트 간호사나 팀, 그 다음에 중환자실을 나가면 중환자실에 아주 고도화된 간호사들, 병동. 제가 어림잡아도 한 동맥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한 30-40명이 노력을 해서 그걸 치료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 수가는 낮죠. 일본에 비해서 한 5분의 1,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가로는 저랑 같은 팀들이 어떤 풍부한 인력 속에서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제가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MRI를 건진하면서 몇 개를 더 찍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데는 이제 특별한 사명감이 있어서 하는 건데 이 MRI가 찍기 편해지면서 나타나는 이 동맥류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동맥류가 있습니다. 저한테 타병원에서 혈관 조영술을 하고 의뢰가 됐습니다. 보기만 봐도 무섭죠.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근데 제가 이런 특수한 MRI 촬영을 해보면 이 동맥류는 우리가 뇌경막이라고 하는 아주 가죽과 같은 막이 있습니다. 그 가죽과 같은 막에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조영술만 하면 위험해 보이는데 MRI 찍어보니까 이거는 동맥류 주변에 포켓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안 터질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 환자에게 추적 관찰을 하기를 권한 케이스입니다. 자, 근데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이게 다 상내하 수체 동맥류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동맥류는 작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니까요, 이 주변에 뇌 지주막, 이 하얀 부분이 뇌에 물이 차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동맥류가 파열할 때 왜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냐면, 이 물이 차 있는 공간으로 피가 차고 이 동맥류가 심하게 파열되면은 뇌까지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동맥류의 MRI 사진을 찍으면서 앞 케이스랑 똑같을 걸로 생각하고 찍었는데 아닙니다. 이런 경우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한 10% 정도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 환자는 터지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코일로 간단히 치료한 케이스입니다. 자, 우리가 뭐 얼마 이상이면 터집니다. 얼마 이상이면, 자, 오히려 동맥류가 작은데 이 동맥류는 치료했고 앞 케이스는 제가 치료하지 않고 그랬죠. 이 판단은 다른 겁니다. 자, 보십시오.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 동맥류는 더 크고 더 터지기 편해 보이는데 어때요? 주변에 막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를 안 해도 되고 지켜봐도 될 것 같아. 하지만 이 경우는 주변에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제가 치료를 들어간 경우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풍선이 있습니다. 풍선이 있는데 이만한 크기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있는 거랑 이 풍선 크기만큼 복주머니가 똑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풍선이 부풀려고 해도 이 복주머니의 보호막 때문에 더 부풀어 오르지 않겠죠. 물론 이제 옆구리로 빠져나와서 옆으로 불어올 수는 있지만 일견 좌측과 우측의 풍선 상태는 다르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좌측과 같은 상황이 될 때는 우리가 치료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맥류는 이게 모양만 가지고도 평가할 수 없고 이런 해부학적인 상태에서 제가 판단을 달리한다. 자, 요즘 건진을 하면서 진짜 많이 발견되는 이 동맥류가 이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중내 동맥류라 그래서 그 동맥류가 원래는 제일 많이 발견되는 부분이었는데 요즘 외래를 보다 보면 이 상내하 수체 동맥류가 제일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게 왔는데 안전하다고 해서 추적 검사를 하지 않다고 안 해야 되나요? 저도 외래 진료를 기껏해야 20년 본 사람이기 때문에 5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추적 검사가 들어가죠. 만약에 안 커진다고 생각하면 이분은 진단을 안 받았던 게 차라리 편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추적 검사를 하다 보면 불필요한 MR을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의료비가 지출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MRI가 보호화된, 그러니까 많이 편하게 찍는 시대에 가장 많이 발견된 동맥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가랑 상의하셔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제 질문들 한번 보겠습니다. 수술 안 하고 시술도 안 하고 지켜봅시다. 이거 치료하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스갯소리로 뭐 치료하지 말자고 하면 명의가 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치료 안 하고 수술 안 하고 치료 안 하고 치료 안 하면 제 책임이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치료해야 되는데 하지 말자고 하면은 그거는 윤리적으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치료를 하는데 수술로 다 됩니다. 코일로 다 됩니다. 요즘 뭐 오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다음에 그 코일 하면 뭐 혈전이 생깁니다. 다 이런 그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어떤 게 도대체 맞는 말인지, 앞에서 말했듯이 내 동맥류는 저 사람이랑 다르기 때문에 어디 병원에 갔더니 수술로 다 치료했어. 어느 병원 갔더니 코일로 해. 코일로 했어. 너도 그걸로 해. 동맥류는 그게 아니라 이거죠. 사람 상태에 따라서 개개인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의료 제도나 기술을 뭐 유럽에서는 어떻게 한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한다, 거기가 꼭 선진국이처럼 우리가 그걸 따라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이미 우리나라 한국 의료의 테크니컬한 수준은 전 세계 최고에 올라와 있죠. 전 세계 최고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유럽이나 미국 트렌드를 마냥 따라갈 만한 그런 나라의 레벨이 아닙니다. 그 나라 사회주의 의료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의사들이
손이 많은 걸 안 하려고 합니다.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럽 의료는 이미 스킬풀한 서전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일본,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선대에서 배운 기술을 가진 서전들이 남아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재산들을 현재 우리나라 의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적절한 적응증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혈관 내 시술하는 쪽 편하니까, 배우기도 편하고 깔끔하니까 그걸로 가는데, 일부분에 있어서 오픈 서저리를 해야 되는 꼭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하는 사람들은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나라 정책이나 수가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 흉부외과 같은 데는 이런 서전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아직 신경외과 같은 데는 그래도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흉부외과처럼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나라의 도움, 그 다음에 우리 학회 노력해서 이 미래 여러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인재들을 키워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과 시술 제가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뭘 해야 되느냐. 자, 수술하면은 스킬풀하지 않을 경우에 뇌를 아까 당겨서 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상처를 내야 되죠. 제가 제 부모님이라고 그래도 제가 해도 저 상처 내기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코일 색전술은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건 아니죠. 우리 몸 안에 예를 들어서 박테리아나 아니면 이물질이 들어오면은 혈소판이 먼저 우리 몸 안에 이물질이 들어와서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혈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관 내에 이물질을 넣는 게 코일 색전술이기 때문에요. 이게 막 쉽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할 때도 굉장히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혈전이 생길까 봐 오매불망하고 약을 잘 써야 되고 이런 걸 하게 돼 있는데, 코일 색전술은 영원한 어떤 단점이 뭐냐면 혈관 내에서 뭔가 이물질을 넣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혈전이 생길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심장에 스텐트를 넣는데 혈전이 생기는 거랑 머리에 스텐트를 넣는데 혈전이 생기는 건 뭐가 다르냐. 심장은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 1 정도 혈전이 생겨도 괜찮은데 뇌는 100 중에 하나라도 혈전이 생기면은 안 되는 조직입니다. 왜냐하면은 뇌는 이 부분이 어딘가를 컨트롤하고 있는 조직이고 다시 재생이 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완벽하게 100% 손상 없이 하는 치료를 지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치료를 적절히 조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코일 색전술의 하나 단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여기도 이제 나오는데 동맥류가 압력만 올라간다 터지는 게 아니고 동맥류 벽에 이렇게 혈전이 생성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압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혈관벽 자체가 물러 터지게 되는 거죠. 코일 색전술은 혈류가 가는 부분만 치료하기 때문에 혈관벽을 치료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우리가 한 이 동맥류 환자 중에 10%, 15%를 우리가 포기를 해버리겠다. 그죠? 포기를 해버리겠다 그러면은 그냥 한쪽만 지향을 해도 됩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 이런 테크닉으로 이런 의료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100%를 지향한다 그러면은 양쪽을 정확히 고려를 해서 조합을 해서 치료해야 100%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어디 갔는데 저기서는 코일로 치료했는데 어디 갔더니 수술하라고 한다. 자, 어디 갔더니 수술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코일이 된다고 한다. 자, 어떤 거냐면은 이게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어떤 면에서 그 테크닉, 그러니까 그 수술자의 어떤 자기 역량이 있는 반면에 그 외에 많은 부분이 이런 해부학적인 요소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좌측의 혈관 상태랑 우측의 혈관 상태에 동맥류가 있습니다. 비슷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스텐트를 이렇게 큰 혈류에 대고 코일 색전술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동맥류를 코일 색전술을 하는데 좌측에 있는 거랑 우측에 있는 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스텐트를 댔을 때 우측에 있는 혈관은 동맥류 일부 벽에서 혈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뇌에 있는 혈관은 100%
어떤 100% 보존이 돼야 됩니다. 자, 코일 색전술을 이렇게 편하게 하다가 만약에 이런 경우를 코일 색전술을 하면은 제가 코일 색전술을 하다 이 혈관이 막히면은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넣게 되겠습니까? 코일을 혈관 조영술 하면서 이게 안 막히게 넣으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패킹 자체가 꽉꽉 채워 넣을 수 없게 되겠죠. 그러면 치료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AES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차라리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해버리는 게 낫죠. 자, 똑같은 코일을 놓고도 이거는 이 혈류 장애가 생길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친구의 동맥류와 나는 동맥류가 다르다. 제가 앞에 코일 색전술하고 수술을 하는 이런 의사들이 있는데 지금 두 개를 같이 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앞에 있는 설명을 했을 때 제가 볼 때 혈관이 이렇게 돼 있으면 수술을 하는 게 낫다 그랬죠. 수술을 하면 좋은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수술이 잘 됐을 때는 혈관벽을 다 보호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소위 말해서 애프터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더 퍼센테이지가 떨어집니다. 근데 코일 색전술은 했을 때 실제 혈관벽의 상황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virtual treatment입니다. 혈류만 가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제가 부모님이라고 해도 저희 부모님이 계시면 연세가 있으면 당연히 저도 코일 색전술을 먼저 고려할 것 같아요. 한번 먼저 고려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게 너무 무리수가 따른다 할 때는 수술하는 게 많이 지금 어드밴스돼 있다. 어느 정도까지 어드밴스돼 있냐면은 지금 이런 클립 결찰술이 있는데요. 자, 동맥류가 꼭 이렇게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혈관 자체가 부풀어 오르면 한쪽을 클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클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클립하고도 이런 혈류를 보존할 수 있는 이런 동맥류에 반해서 이런 동맥류는 이 세그멘트, 이 부분을 완전히 결찰을 해야 됩니다. 앞뒤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동맥류에 이 원위부 혈류를 먹고 사는 뇌가 다 죽겠죠. 뇌경색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혈관 문합술을 통해서 이쪽 혈류를 보존해 줍니다. 자, 이런 케이스는 많지 않지만 이거는 하나의 100%를 가기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 요즘은 굉장히 이런 건 난이도가 높은 이런 수술 분야는 힘든데 결국은 제가 난이도가 힘든 만큼 어떤 완성된 뇌혈관 의사의 형태, 그러니까 내가 우리 센터에 내가 혈관 문합술을 하지 않아도 시술을 하고 수술을 하고 혈관 문합술까지 하는 세 팀이 이뤄가지고 해야 결과가 좋지 않냐. 아니면은 한 사람이 시술도 하고 수술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혈관 문합술까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까지 트레이닝 돼 있는 게 환자에게 100%에 가까운 것을 주는 옵션을 가지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즘 뇌혈관의과의 형태를 보면은 이렇게 두 개를 코일도 하고 수술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죠. 이게 주종을 이루는 현재 우리나라 뇌혈관의과 의사 형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빅하스피탈의 경우에는 동맥류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하는 분, 수술하는 분 둘이 팀을 이뤄서 디스커션 하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요. 좀 볼륨이 적은 센터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수술이 대부분 이렇게 이걸 소위 말해서 하이브리드 서전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코일 색전술을 80~90%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두 개를 하면서 수술이 굉장히 적죠. 왜냐면은 일반인들이 수술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한다고 하면은 대부분 큰 센터나 테크니컬리 어드밴스 센터로 다 가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시대에 더 나아가서 혈관 문합술까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 어떤 100%의 치료 결과를 지향하는 센터나 의사가 아닌가 이렇게 좀 주제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 치사적인 거를 한번 좀 잠깐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현재 의료에 있어서 외과 의사, 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외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방의 모 대학에 유명한 교수님이 있다고 칩니다. 이제 일본 교수님이 있고 이분의 제자가 있어요. 제자. 전문 일을 딴 지 몇 년 안 된. 근데 이분이요. 어떤 서울에 있는 어떤 병원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지방에 있는 이 교수님한테 보고 이분한테 안 보고 서울에 큰 병원 간다고 가서 이분의 제자한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입니다. 진짜 제가 봐도 이 뇌혈관 분야에 있어서 보면은 지방에 있는 뇌혈관 소위 말해서 전문 병원,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교수님들은 저희들이 학문적으로 볼 때 진짜 뛰어난 어드밴스가 돼 있고 윗분들한테 잘 교육이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중앙 집중이 되는 거 보고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저도 큰 병원에 근무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종래에 어떤 가졌던 생각이 좀 틀이 깨지고 있습니다. 저는 뇌수술을 한번 하면은 그거는 진짜 어떤 신의 영역으로 오매불망. 그러니까 제가 그 한 수술을 위해서 수백 시간을 동물을 밤새워서 연습하고 그 완성된 상태에서 이 본 수술을 들어가고 선생님 아래서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동물 실험 할 필요 없이 내가 케이스가 많은 병원에 취직하면 사람을 대상으로 내 이 기술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신유빈 선수 있죠. 이 선수가 그냥 동네 탁구장 가서 재밌게 탁구만 쳤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하이어 퍼포먼스 하는 프로페셔널들은 이 한 샷, 한 수술을 위해서 진짜 수백 시간을 기본기 연습을 하는 사람이죠. 그게 프로페셔널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뇌혈관 분야는 실제로 이런 기본적인 연습이 없이 사람 머리를 다룬다는 것은 굉장히 윤리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일수록 어떤 자세, 신유빈 선수가 그냥 플레이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때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뭘 하고 반사신경을 어떤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화된 연습 수백 가지를 하듯이 그런 과정 없이 뇌를 다룬다는 거, 이거는 제 생각에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외에 이제 슬라이드 제가 한 2장 정도인데요. 치료 안 하면 죽을까요? 그죠? 치료 안 하면, 자, 이게 제가 왜 이걸 해놨냐면은, 이 환자분들이 가가지고 교수님들한테 저희가 안 터지겠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고, 그러면 교수님이 터진다고 하죠. 2개 중에 하나 터지는 것도 터지는 거고 10만 케이스 중에 하나 터지는 것도 터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두 상황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이게 100% O냐 X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터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좀 치료자, 그러니까 진료 보는 사람한테 어떤 여지를 줘야 됩니다. 근데 O냐 X냐, 나는 진짜 하나도 안 터진다는 말을 듣고 싶어. 이렇게 하면은 그 교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현재 의료제도는 되게 어떤 책임 소재가 되게 그 중요시되기 때문에 의사도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100케이스 중에 하나 생기는 거, 2개 중에 하나 생기는 거, 10,000개 중에 하나 생기는 거, 이런 것도 다 그럴 수 있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입니까? 환자가 지켜봐야 될 상황에서 얼마나 고민 속에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물어보시면 안 되고, 뭘 조심하고 살아야 되나요? 뭘 조심하고 삽니까? 그대로 살면 되죠. 수술하면 장애가 오나요? 코일색전술하다 잘못되면 어떡하죠? 근데 잘못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보는 거는, 제가 그 환자를 보기 전에 병동에서 그 동맥류 때문에 터져서 와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내려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 거라는 그런 위험도를 감안해서, 이 위험도가 더 크면은 이런 좀 네거티브한 면이 있어도 이걸 시도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죠. 의사가 별게 아닙니다. 저한테 오는 환자가 선생님인 거죠. 저희들은 먼저 그걸 경험해 보기 때문에요. 해외여행 가면 안 되나요? 글쎄요. 가도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여러분들 잘 모르십니다. 이제 저는 프로페셔널이긴 한데, 어떤 동맥류는 예를 들어서
난이도 1이 있는가 하면 이게 이것보다 한 3, 40배 어려운 동맥류가 존재하는 게 이 동맥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난이도 1, 2, 3쪽만 계속 치료하고 있으면 제가 너무 해피하겠죠. 근데 환자분들은 난이도가 30인지 난이도가 1인지 모르고 다 동맥류를 가지고 오니까 다 100%를 저한테 요구를 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프로페셔널들은 그거를 100%가 되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신경외과 의사들이 실제로는 병원 안에서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시지만 서양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 화려한 직업입니다. 왜냐하면은 소위 말하는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부분을 수술하기 때문에요. 가장 신의 영역에 가까운 부분을 인간이지만 하는 일 중에 가장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경외과 의사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명감이라든지 어떤 자부심이 강합니다. 이거를 내가 해결해야겠다. 이런 자부심, 사명감 이런 것들을 환자들이 많은 부분을 먹고 사는 겁니다. 실제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학문적인 욕심 때문에 이런 걸 내가 해야지, 이걸 내가 해야지 노력하고 그런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 욕심에 인플루언셜한 거,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환자분들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의료 수가 체제에서는 저희들이 해봐야 고생만 하고 이 어려운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거든요. 그 다음에 현행 의료제도화에서 의사 환자 관계가 보면은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어떤 외나무 이렇게 다리 위에서 떨어지면 바로 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고 2차가 없습니다. 한번 실수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자, 골키퍼가 없는 페널티킥을 차는 경우가 있고 한 20m 멀리에서 하프라인 선상에서 농구 골대에 공을 넣어야 된다. 자, 둘 다 골을 넣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인들은 둘 다 골을 넣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그 퍼센트나 확률은 다르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번에 뭐 올림픽 농구 게임에서 보듯이 이런 확률이 적어도 저희들이 하는 일은 확률이 적지만 그 환자는 그 전부기 때문에 100%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밤을 새고 노력을 하는 거죠.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페일한 거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확률이라도 멀리서 던져서 그 들어가기 힘든 골이라도 그거를 연마를 해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아는 것보다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동맥류의 난이도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결국 기본적인 지식을 나한테 일반화하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디에서 되게 동맥류가 터져서 뭐 시한폭탄이다 아니면은 어디서 뭐 죽었다 어떤 이야기들이 들리면 나도 진단은 동맥류거든요. 근데 나는 위험하지 않은 동맥류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를 나한테 뒤집어 엎어 써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서 이게 내가 어느 정도 터질 수 있는 어느 정도 위험성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받으시고 가장 나한테 좋은 게 뭔지를 한번 그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강의가 길었는데 지금 시솔트님 제가 이제 좀 뇌동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솔트님 한번 되게 신경외과 전문의랑 상의하시면 동맥류라는 게 무슨 암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파열되지 않으면은 그냥 나한테 있는 혈관의 어느 일부분인 거죠. 그죠? 동맥류 줄어드나요? SYJ님. 거기에 혈전이 차가지고 줄어드는 경우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게 사람이, 그죠. 우리가 어떤 가전제품 캠페인 이렇게 홍보하면서 앞에 바람 풍선, 풍선 인형이 있잖아요. 그게 바람이 들어가면 부풀어 오르고 아니면 줄어들고 그러죠. 우리 사람은 사는 동안 심장이 뛰거든요. 계속 압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동맥류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몽 허니 블랙티님, 뇌동맥류가 터지게 되면 정상적으로 살기 아닙니다. 이게 동맥류가 터질 때 이렇게 구멍이 나서 뻥 하고 터지는 경우가 있고, 살짝 틈이 살짝 나면서 터지잖아요. 터지면 주변 압력이 올라가면 압력 차이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싹 멈춥니다. 그때 병원을 오면은 살게 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살게 되죠. 골든타임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골든타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동맥류의 터지는 정도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하루 있다, 이틀 있다 수술하게 되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경우엔 하루 안에 살짝 터졌다 제출을 하면은 다시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센터에서는 하루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뇌경색보다는 골든타임이 길다고 보시면 되죠. 튤립님, 뇌동맥류 터질 때 전조 증상도 두통입니다. 두통. 뇌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그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시점이 분명한 이 어마어마한 두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이걸 설명하면서도 전조 증상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전조 증상 없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사로서 자괴감이 드는 부분이 이런 거죠. 뭔가 이거를 신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된다 그러면은 그럼 어쩌란 소리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참 그렇죠.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뇌동맥류가 자가면역 질환, 혈관염과 이거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근래에 나온 논문을 보면은 실제로 이제 저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동맥류가 있으면 이게 다 터지느냐? 아니겠죠. 그대로. 근데 왜 터지냐? 동맥류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테로이드 복용을 많이 한다. 아니면 우리가 되게 면역적으로 안 좋다. 그럴 때 보면은 막 피부 트러블 생기고 막 염증 생기고 모세혈관 얼굴에 보이고 그러잖아요.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 상태가 안 좋을 때 혈관이 염증 반응이 있어가지고 그게 터져버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동맥류 있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식물성으로 식사를 하고 가급적 이종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이 들어오면은 실제 이렇게 면역 반응이 많아지고 이런 트러블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프레시하게 먹고 그냥 프레시하게 생활하고 그러면은 동맥류가 있어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는 생활 패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뇌경동맥의 상상돌기 주변에 있는 뇌동맥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거는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하면은 이 상상돌기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동맥류가 이 위에 있으면 치료, 아래에 있으면 치료를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정확한 판단을 해봐야 되고, 제 경험상 이 치료를 안 해야 되는 게 훨씬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머님께서 60대이고 뇌동맥류 위치는 괜찮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불면증은 2년째 지속되는 중이신데 불면증이 뇌동맥류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크게 미치나요? 크게는 안 미치겠죠. 그러나 이제 막 불면증이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몸에 어떤 면역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그게 장기적으로 혈관에 영향은 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에는 되게 이거는 너무 과도한 것 같습니다. 자, 동네 중형병원에서 뇌동맥이 좁아졌다고. 네. 자료가 너무 흐려서 정확한 확진을 하기 힘들다면 다시 검사하는데 고비용으로 부담도. 그러니까 한번 그게 좁아진 거는 큰 문제니까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고, 여러분 이제 고비용이라고 말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런 말 한다고 저 욕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가 검사 비용이 너무너무 싼 나라입니다. 너무너무 싼 나라여가지고 제 생각에는 혈관이 좁아들었을 때 그냥 혈관 조영수나 이런 거보다 그 CT 혈관 촬영을 하면 조영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저 비용으로 되게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뭐 그런 정도 해보면 그 비용이 많이 안 들 것 같습니다. 자, 뇌출혈에서 뇌동맥류가 원인인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자, 옛날에는 제가 볼 때 뇌출혈의 원인 중에 실제로 그 고혈압성 뇌출혈이 한 70% 정도였고, 동맥류 파열이 한 15%, 20%, 나머지는 혈관기형 파형이었는데 요즘은
그 고혈압을 너무 관리를 잘하니까 고혈압성 뇌출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퍼센티지로 보면은 이 뇌동맥류 파열돼서 오는 경우는 전체 출혈 환자 중에서 제가 볼 때 한 20-30%. 그렇지만은 그것도 많이 숫자가 줄어들었다. 왜냐하면은 비파열성일 때 치료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디 뭐 디스크 시술을 받으러 해서 받으러 입원해서 MRI 찍었는데 동맥류가 있으셨다. 우연히 발견된 거겠죠. 동맥류가. 그래서 이거는 좀 한번 전문가를 찾아가서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는 게 중요할 겁니다. 무작정 치료하는 거, 이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튀어나와 있으면 치료한다.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두 개 동맥류 있는데, 그죠? 이게 터질 수 있는 곳에 있어요. 근데 얘는 풍선껌처럼 돼 있고, 얘는 뭐죠? 주방용 고무장갑처럼 돼 있다고 생각해요. 모양은 똑같아요. 어느 게 더 잘 터질까요? 그래서 이런 직관적인 판단을 전문가랑 상의하시면, 이게 어느 정도 터질 건지 안 터질 건지 뭐 좀 그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진료를 보러 가셔가지고 이거 안 터지겠죠? 안 터지겠죠? 이렇게 물어보시면 터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의료진한테 가서 이게 1년 중에 파열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자기가 심적으로도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클립은 면역 반응 생기지 않나요? 그래서 물론 생기죠. 생기는데 뇌는 이 면역 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혈관 밖에 저런 클립이 있을 때 대부분 문제가 없도록 뇌 면역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부위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좀 일정 기간 좀 동맥류가 발견돼서 안전한데 작지만 위치가 비교적 안전한 부위면 어떻게 하시나요?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냥 제 생각에 의료진이랑 상담하셔가지고 이게 파열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그 판단에 대해서 믿고 안 파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아니, 지켜봐야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내가 이제나 저제나 파열될까? 운전하면서도 파열될까? 등산하면서도 파열될까? 여행하면서도 파열될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확률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탈 때 추락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럴 확률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확률을 정확히 인지하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믿고 그냥 편하게 현재 시간, 중요한 시간을 지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76세신데요. MRI 했는데 이거는 혈관이 협착이 있다고 그러네요. 예. 협착은 이런 겁니다. 협착은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5개 차선 중에 하나가 줄어들어도 협착, 2개가 줄어들어도 협착, 3개가 줄어들어도 협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의료진과 상의해가지고 꼭 심하지 않다면 고지혈증 관리를 하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뇌동맥류 출혈이 다른 뇌출혈보다 더 위험한 걸 제가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죠. 이게 뇌동맥류 파열이 뇌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는데, 이 지주막하 출혈이 위험하다기보다 지주막하 출혈을 했으면 그거는 큰 혈관이 터진 겁니다. 동맥류는 주로 큰 혈관이 있기 때문에 얘가 터질 경우 압력이 높거든요. 재출혈을 하면 그래서 사망을 합니다. 고혈압성 뇌출혈은 굉장히 작은 혈관이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맥류 파열은 훨씬 위중한 걸로 보죠. 흡연이 뇌동맥류를 유발하나요? 뭐 이게 밝혀진 관계는 없는데, 이 흡연은 실제 혈관벽 내벽을 갉아먹는 겁니다. 이게 딱 이해하기 편하게 우리가 한강변에 뚝이 있죠. 담배를 피면 그 뚝을 긁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동맥류도 생길 수 있고 동맥경화도 생길 수 있겠죠. 자, 안면 눈 아프고 등 편마비가 증상일까요? 이거는 이 동맥류의 위치에 따라서 그 유발하는 증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한 가지로만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40대 초반 신랑이 상세비불명인 지주막하 출혈로 중환자실까지 갔다가 퇴원했는데 MRI 조영술도 2번이나 했는데 모르겠다고 했는데
예, 이거는 원인을 못 찾는 게 아니라 원인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부푼 동맥류가 발견되는 게 아니라 이 우리가 수술을 들어가 보면 부풀지는 않았는데 혈관 갈래길에 이 혈관이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터졌을 걸로 봅니다. 근데 부푼 게 발견이 되면 제출할 가능성이 높고, 저런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발견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땡큐입니다. 왜냐하면 출혈류에 힐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런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치료할 게 없어지기 때문에 어떤 시간만 지나가고 재차 촬영해서 출혈의 소스가 안 보이면 혈관이 어딘가 균열이 있어서 터졌는데 거기에 동맥류가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다시 재출혈의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오히려 땡큐인 상황입니다. 그 의료진이 못 찾아낸 게 아니라 저도 못 찾습니다. 그런 상황이 더 좋은 겁니다. 자, 뇌동맥류도 감마라이퍼 같은 비침습적 치료가 가능할까요? 예, 아닙니다. 이거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동맥류는 감마라이프로 치료가 안 되는 질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게 마지막 질문이고요. 하여튼간에 뭐 짧은 시간 아마 제가 여러 가지 진료를 보면서 느꼈던 것들 너무나 많은데 너무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그거를 꼭 믿지만 말고 또 그거를 도움을 받아서 전문가랑 함께 판단을 해서 어떤 평안하고 좋은 판단을 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네, 여러분, 그 동맥류는 지금 이제 여러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막 위험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레지던트 때 이 동맥류는 어떤 질환이냐면 굉장히 어떤 치사율이 높은 질환입니다. 저희들이 치료하면서도 파열됐을 때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질환이었는데, 실제로는 지금 건진, MRI 같은 거 많이 촬영되니까 이 파열되기 전에 비파열성 동맥류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는 경우는 동맥류의 볼륨 자체는 늘어난 것 같다. 그렇지만은 그만큼 안전한 동맥류들이 많아진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어떤 전문가의 어떤 지식과 내가 아는 지식을 해서 내가 중요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이 동맥류는 어떤 제가 생리학적인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양, 해부학적인 거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운 질환일 것 같은데 모양이나 형태 이런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전은 이해할 수 없어도 이런 모양이라든지 이런 해부학적인 거는 우리가 아는 형체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를 잘 조합을 해서 좋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제가 이제 뭐 느끼는 바로는 이 동맥류에 대해서 너무 위험도가 강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현대 의료에 있어서 환자와 의사 간의 어떤 신뢰감이, 종래 의료는 그 선생님을 믿고 그 판단에 따라서 결과에 상관없이 바른 판단을 했으면 믿고 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책임 소재에 대해서 니아 네아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의사도 자꾸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교수님 이거 파열될까요? 근데 제가 심적으로 많이 파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책임지기 싫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면 파열될 수 있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실제로는 파열될 가능성이 많이 적은데, 그거를 이 환자와 의사 사이에 있어서 신뢰감이 깨지면 그 많은 버든을 환자가 질 수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사를 좀 신뢰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는 이제 시간이 제한돼서 이걸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제 분야에서
그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